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 하늘에 눈이 폴폴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예쁘게 눈이 폴폴 내립니다. 눈 내리면서 기온이 좀 오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정말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브라질에게 아쉽게 패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천화동인 1호 그 지분을 두고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10% 네 거 하자 라고 이른바 지분 쪼물딱 마사지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 거 하자 뭐 이런 고백은 들어봤어도 네 거 하자는 처음 듣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투혼. 그렇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보여줬던 것,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것은 투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5천만 붉은 심장 함께 뛰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강추위 속에서도 지금 광화문 하늘에 폴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오늘 새벽 추웠는데 함께 뛰었습니다. 아쉽게 브라질에게 패배했지만 세계 1위를 상대로 투혼만큼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 피곤한 상태로 지금 돌직구쇼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 에너지 팍팍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네 걸로 하자. 네 거 하자.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천화동인의 지분 10% 남욱 네 걸로 하자. 이른바 지분을 갖고 쪼물딱 마사지하려 했다.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이거 문제 생길 수 있어 라며 작년 9월부터 여러 차례 부탁했다. 이거 남욱 너 걸로 하자 10%. 딴 사람 건데 뭐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씨가 실제 지분 고조를 감추려 한 의혹. 검찰은 이 428억 원과 관련해서 김용, 정진상 씨 등등과 김만배 씨가 이미 나누기로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마스크. 자, 중앙일보 함께 보시죠. 12면입니다. 권성동, 김태흠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 방역당국은 반대. 권성동 의원은 일상의 자유.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내 마스크 효과가 의문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큰일 난다. 아직까지 써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아직은 높습니다. 충청남도까지 실내 마스크 해제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 사회의 작은 이 논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하락세. 오늘 한겨레 신문이 6면에 싣고 있습니다. 달러 1290원대 유지, 장기 하락세에 들어섰나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킹달러 이랬는데 약달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아니냐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지표들이 워낙 변수가 심해서 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폴폴 눈이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표팀 축구 경기 도움 말씀 주실 김대길 해설위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계 1위 브라질의 벽은 역시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브라질 선수들에 맞서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보여줬던 투혼만큼은 세계 1위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이 있었죠. 그 이야기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헌신, 노력, 투혼, 꺾이지 않는 코리아. 그렇죠. 우리는 가능성을 보면 됩니다. 미래를 보면 됩니다. 자, 브라질전 16강 경기 정말로 영하의 추운 추위 속에서도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보여줬던 투혼, 투지 이건 역시 대단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 브라질과의 16강 경기 8강행은 무산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던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4대1 전반에만 4골을 내준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후반에 잘 싸웠고 만회 슛까지 성공을 시켜서 4대1로 경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어려운 경기였다. 응원해 주셨는데 죄송하다라는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싸웠습니다. 자, 그리고 졌지만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줬다는데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선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이제 전체 세계 랭킹 1위 브라질 선수들의 기량과 팀워크는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가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출근들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요. 예. 오늘 경기를 좀 이겼으면 이 자리에서 다 이렇게 정치 전문가이시들인데 대한민국 한번 외치고 분위기 좀 바꾸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잘했긴 했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요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좀 어려웠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에 이제 4골을 내줬는데 후반전에서는 굉장히 우리 선수들이 투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반전만 보면 우리가 1대0으로 이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정신 승리인데 기분은 되게 좋네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요. 일단 벤투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 너무 조금 공격적이었지 않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전반전을 우리가 좀 견뎌내고 후반전까지 승부를 끌고 갔어야 되는데 전반 7분에 그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선취 실점했던 것이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술적 제한을 받게 됐고요. 계속 또 밀려나게 되고 또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이 브라질을 상대로 슈팅을 8개를 때렸어요. 8개요. 오늘 새벽 경기에서. 예. 그리고 볼 점유율이 45%까지 때렸으니까 이 데이터 상으로 본다면은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 이면에는 이 수치 자체는 우리가 전술적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허. 그것은 한 30% 정도의 점유율과 슈팅 숫자가 지난 6월 A매치 경기 때 한 5개 정도의 슈팅을 때렸었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조금 맞았을 것 같은데 먼저 실점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연달아 실점하는 그런 어떤 경기 흐름이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잘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특히 포르투갈 요 전 경기와에서 굉장히 기적적인 승리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16강에 올랐다.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16강에 대한민국을 계속 올려놔야 이제 요 다음 월드컵에서 우리가 또 지난 2002년 때처럼 4강 신화를 넘어설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벤투 감독 이번에 퇴장까지 당하면서 파이팅 보여줬어요. 한국 축구 사상 2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리드. 선수들 모두 만족스럽고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같이 일하는 선수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경기 종료 휘스로 이제 굳어버린 선수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 브라질이라는 벽 앞에서 무언가 좀 느꼈을 것도 있고
경기 패배라는 것 때문에 많이 좀 위축되고 몸이 경직돼 있는데 한 명 한 명씩 또 벤투 감독이 안아줬습니다. 이 또 아버지 같은 리더십. 김대기 해설위원님. 네. 이 아버지 같은 리더십 한 명 한 명씩 안아준 대목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 감독을 맡은 이 기간이요 가장 오래된 감독입니다. 최장수 감독이기도 하고 또 4년 동안 선수들과 또 팬들과 많은 정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벤투 감독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은 분명히 재계약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몸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할 거다 했는데 벤투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벤투 감독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상당히 큽니다. 또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어떤 메시지를 줬고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6강전에서 보여줬던 어떤 전술적 선택, 또 우리의 이 체력적인 저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은 다음 이제 북중미 월드컵 2026년에요. 그 문제를 보완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한다면 지금 벤투 감독이 이뤄놓은 이게 16강 진출보다 더 나은 그런 성적을 또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벤투 감독도 이제 한국 대표팀과 이제 이별을 하겠습니다만. 이전에 2002년 때 우리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도 대표팀을 떠났습니다만 계속 이제 대표팀과에 대한 어떤 한국과에 대한 뭐 애정 또 박지성 선수와의 또 개인적인 인연 굉장히 좋은 기억들 갖고 가면서 국제 무대에서 상대 팀으로 만났을 때도 굉장히 정겹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내일쯤에 기사들이 좀 실릴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히딩크 감독과 벤투 감독의 비교.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나 아마 서로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벤투 감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벤투 감독이 우리와 재계약은 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도전을 하고 또 우리 선수들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좀 잘 좀 이끌어주고 또 그런 어떤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또 우리나라 축구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응원을 했던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 고생하셨거든요. 추위 속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월드컵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좀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뛰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오랜만에 정말 살아있다 우리가 열정이 있다 청춘이 있구나를 느꼈던 계기가 됐었고요. 4년 동안 이렇게 월드컵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 분들은 이 2002년 월드컵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코로나 이후에 또 같이 응원하면서 대표팀이 16강까지 진출한 것에 아마 많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얻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일본도 이 경기에 패배하면서 일본 역시 8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크로아티아와의 경기 결과 함께 보시죠. 자, 이 아시아 팀들이 그래도 계속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본도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먼저 선취점을 넣었는데 1대1 무승부로 결국 크로아티아가 만회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장전까지 득점 없이 팽팽한 이 무승부를 유지하다가 결국 승부차기. 이 승부차기에서 일본 팀이 크로아티아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쉽죠. 일본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뻔했는데 승부차기에서 어찌 보면은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더 심리적 부담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일본 선수들이 심리적 부담을 가지면서 실축이 계속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아쉽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가 이번에 16강에 3개국이 진출했습니다.만 모두 탈락하는. 모두 탈락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계 축구 벽이 아직은 좀 더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 섞인 바람으로 우리가 브라질 꺾고 일본도 크로아티아 꺾고 올라와서 만나자. 8강에서 만나자. 그렇죠. 한일전 하자. 그럼 또 빅 이벤트를 또 한국과 일본 양 국민이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무산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나왔으면 월드컵 역사상 처음이기도 합니다만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 될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하지만요 지금 이번에
이 월드컵에서 던져준 메시지가 또 크게 보면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월드컵 무대라는 곳은 이제 유럽과 남미 대륙에 대한 충돌이라고만 새겨져 봤었는데 네. 이번 이 월드컵 무대에서는 5개 대륙이 모두 16강 토너먼트로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지구촌의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비록 일본과 우리가 지금 16강전에서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향후에 좀 더 아시아 이 축구가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시아를 이제 뭐 무시하는 전 세계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줬다라는 메시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강에 올라간 팀은 어떤 팀이고 8강 경기 일정은 어떻게 될지 함께 보시죠. 보시면은 정말 뭐 내로라 하는 팀들만 다 올라갔어요. 뭐 브라질,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올라가 있고요, 스페인 올라가 있고요, 스위스, 포르투갈, 그러니까 프랑스, 잉글랜드. 그러니까 조별 예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변이 허락됐고요. 또 16강 토너먼트에 가서도 뭔가 이변이 일어나지 않겠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질 않아요. 좀 굵직한 팀들 다 있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11일 새벽 4시에 맞붙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두 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축구로서 봐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국가적인 경쟁 관계에서도 보면은 아주 좀 앙숙적인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또 이 프랑스가 이 원래 월드컵에서 보면은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그 저주를 겪지 않았어요. 아무튼 저 음바페라는 선수의 확실한 이 게임 체인저가 있다는 것, 또 잉글랜드에는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다는 것. 손흥민 선수의 네. 또 직장 동료 아닙니까? 그렇죠. 친한 직장 네. 동료. 그 경기도 이 충돌도 상당히 뭐 축구 경기도 경기입니다만 그 뒤에 배경에 깔려 있는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 네. 이런 것도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냐 아니면 네. 잉글랜드의 케인이냐 해리 케인이냐라고 봤을 때 두 선수 지금 골을 몰아치고 있는데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선수가 더 좀 파이팅이 있다. 음바페 선수가 더 음바페가. 파이팅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월드컵에 참여한 선수 중에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케인 선수도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선수가 이제 음바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네이마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메시. 예. 그다음에 우리 손흥민. 네,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음바페 선수가 지금 젊은 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펠레를 능가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금 5골을 좀 벌써 넣었는데 앞으로 더 넣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음바페 선수가 지구촌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잘하는 선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선수들과 음바페, 해리 케인, 메시, 네이마르, 손흥민 네. 어깨를 나란히 한 것에 대해서 이 또 자부심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 싸웠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과 함께 축구 경기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김 해설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를 두고 그 지분을 두고 지분 조작을 하려 했다. 무언가 좀 지분 마사지를 하려 했다. 야, 이거 네 거 하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내 거 하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네 거 하자입니다. 내 거가 아니라 네 거. 내 걸까요? 네 걸까요? 내 거 같은 네 걸까요? 네 거 같은 내 걸까요? 누구 걸까요? 이게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 이번 수사의 쟁점입니다. 어제 남욱 변호사 재판에 입장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누굽니까? 천화동 1호 실소유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CR도 안 먹힌다는 발언의 내용은 뭔가요? 밑에 사람이 알아서 다 했다는 것에 대한 배경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밑에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자,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재판에서 얘기했는지가 오늘의 주제인데 천화동인의 지분 10%를 김만배 씨가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남욱 네 걸로 하자라고 재차 요구를 했다라고 남욱 변호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이재명 측 지분이다. 앞서 얘기했죠. 김만배 씨는 내 몫이다, 내 거다 이러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관련 의혹이 집중 보도되는 그때 김만배 씨가 계속 천화동인 1호 지분 10% 네 거 하자.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10%는 네 거 하자. 수차례 부탁했고 난 거절했다. 라고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이 썸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네. 거기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가사들이 나옵니다. 내 거 있다, 네 거 있다, 내 거 있다, 네 거 있다 막. 내 거 같은, 네 거 같은, 네 거 같은, 내 거 같은. 근데 천화동의 지분을 두고 김만배 씨는 계속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있는데 그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그중에 10%는 네 거 하자. 뭐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인 듯한 도대체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가 지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김만배라는 사람이 당초 이 사업에 투입된 경위를 보면 어쨌든 이 정치권이나 공무원 쪽으로 좀 줄을 대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로 이 사업에 투입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그런 브로커의 목적으로 투입된 사람이 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어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분명히 실소유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상 이름만 김만배로 되어 있지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지 않겠냐라는 논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의심을 살 수 예. 있으니 남욱 네가 10% 가지고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 회유를 한 것이죠. 명의만 네 걸로 하자 이겁니까? 그러면?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돈을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명의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한 얘기예요. 남욱 변호사 이야기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라고 앞에 전제 조건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밖에 알려지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한참 대장동 사건으로 완전 나라가 시끄러워졌을 때 뒤늦게 김만배 씨가 미국에 나가 있는 남욱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10%는 네 거였던 걸로 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거 하자. 예, 이 상황의 구조만 그렇게 좀 바꿔놓자. 어차피 이 돈 지금 뺏기게 생겼는데 일단 10%는 너의 것으로 하자라고 했다고 하고 남욱 측에서는 사실 예. 이걸 받을 이유가 없죠. 지금 안 그래도 시끄러워져서 부정한 돈으로 지금 몰아져 간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다? 엮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최대한 나의 지분은 적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욱 측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검사는 천화동인 1호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지분 428억 원을 김용, 정진상, 유동규에게 나눠주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정진상, 김용 몫이 이제 이재명 대표 몫이다.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그런 수사 진행 중인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이 재판 과정에서의 발언이에요. 김만배 씨가 나에게 10% 네 거 하자 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김수인 교수가 이제 정확히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4천억 이상을 화천대유, 천화동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지에서 가져갔잖아요. 1호에서 7호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화동인 1호가 그 중에 1,200억 이상을 가져갔어요. 예. 가장 많이 가져간 거죠. 근데 가장 많이 간 소유주가 김만배다. 근데 김만배가 한 일이 뭐가 있죠? 사실은 정영하고 남욱이 이 돈 막 투자하고 설계하고 유형 감소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가져갈 사람은 남욱이나 정영학이 맞거든요. 그런데 김만배는 중간에 또 이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로비를 하고 인허가에 개입을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적게 가져가야 하는데 가장 많이 가져가는 천화동 1호의 소유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 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뭐냐면 발을 얹기는 했는데 수저를 얹기는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한 만큼 조금 가져가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일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천화동이 1호가 누구 거냐 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 이게 정말로 자기 거다고 하면 끝까지 자기 거다는 문제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검찰에서 의심을 할 거다는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내 것이 다 아니고 네 것이 10% 있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유한 시점이 작년 9월이단 말이에요. 경선이 한참 진행되면서 이게 이재명 천화동 1호가 누구 거냐에 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남욱의 어떤 진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오락가는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있는데 이제 검찰이 남욱의 어떤 신뢰성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을 겪을 거예요. 당연히 수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체크하고 정말 천화동인 1호가 소유주가 누구냐 여기에 이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또는 재판 과정을 보면 김만배가 어떠한 이제까지 한 말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결과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이재명 예. 대표 측과 오히려 재판이랄지 양형에 있어서도 이제 공동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더 이상 김만배가 검찰에 협조한다거나 뭘 폭로한다거나 이제 그런 기대는 지금 안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의혹 초기에 이재명 대표의 반박 논거 중에 하나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CR도 안 먹힌다고 했지 않았냐. 이게 진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CR도 안 먹히는 이재명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한 발언인데 그 진짜 뜻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한 인터뷰 12년간 그 사람에게 얼마나 트라이를 많이 해봤겠나. CR도 안 먹힌다. 김만배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주장대로라면 CR이 많이 먹혔다는 거냐? 인터뷰는 거짓이냐?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CR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비가 하나도 안 먹힌 게 아니라 아니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시장은 CR도 안 먹힌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거다. 라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반박 논리로 삼았던 이 발언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야 두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10년 동안 로비를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저는 원래 CR이 안 먹힙니다. 이재명이 대체 뭘 했습니까? 남욱이가 그랬다잖아요. 그 사람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뭐라더라? CR이 안 먹히더라. 내가 당연히 안 먹히죠. 자기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 즉 로비를 시도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여러 번 남욱 변호사가 그러지 않았냐? 나한테 CR도 안 먹힌다. 나는 무고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박정호 의원님, 네. 결과만 놓고 보면 CR만 안 먹힌 게 아니라 CR은 요만하잖아요. 대장동 일당들에게 떨어진 수익을 보면 전체가 먹힌 거죠, 전체가. 그 CR이 아니라 나무가 먹힌 결과인데 몸통이 먹힌 거죠. 남욱 변호사의 지금 주장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CR이 안 먹혔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일을 다 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했던 게 대장동 설계 내가 다 했다. 예.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초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 게이트는 오히려 내 게이트가 아니라 다른 게이트라라고 얘기하고 돈을 찾아가라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모든 설계에 이 CR부터 몸통까지 다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다 설계를 하는데 같이 했는데 흔적도 없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 내지는 시장은 전혀 드러나지 않게 모든 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은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진상 등등이 다 포진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이 터졌을 때도 이거는 내가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고 다 찾아봐라. 나한테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제대로 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는 CR도 안 먹히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일당이 이거를 다 설계해왔고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유사시 어떤 일이 생겨도 이재명 대표에게까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라는 부분이 남욱 변호사의 어제 얘기로부터 저는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한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끼리 돈을 공유하는 사이였다? 돈을 공유하고 이 설계의 구조도 다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유사 지금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남욱 변호사 통해서 무슨 녹취록이 어떻게 됐는데 이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된 건을 정진상 실장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를 다 설계해 놓고 이게 흐름까지도 다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만 위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같이 예. 공조 공모해 왔던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 측은 남욱의 진술이 두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조작됐다. CR도 안 먹혔다고 했다가 지금 얘기하는 진술은 다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발언을 한 원작자가 CR도 안 먹힌다의 뜻은 공식적으로는 안 먹히는 걸로 돼 있지만 밑에 사람들이 다 해줬다는 뜻이다라고 그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입장 나오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CR도 안 먹힌다는 그 뜻이 아니었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CR이 안 먹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CR이 안 먹힌다는 뜻이었고 지금 또 CR이 안 먹힌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이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분들의 어떤 진술의 일관성 또는 진술의 신뢰성 이거 하나만큼 완전히 깨진 것은 확실한 것이죠. 완전히 진술이 다 바뀐 것이죠. 특히 이제 2020년도 분당 노래방에서 녹취가 된 정영학 녹취록과는 완전히 정면 배치되는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남욱 또 김만배 이분들이 어떤 분은 돈을 쫓아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돈과 형량을 함께 추구하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탄핵하는 이런 이제 진술의 일관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신뢰성 자체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한 물증과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이분들의 어떤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수사팀 그리고 지금 수사팀도 서로가 서로를 탄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욱 변호사의 진술 중에 수사 진행 상황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녹취록 제출 파악 경위, 정진상, 김만배, 남욱, 지난해 9월 26일 김만배, 유동규 등과 나눈 140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씨 변호인이 정영학 씨가 녹취록 제출한 거 언제 알았냐? 제출한 당일 저녁에 알게 됐다.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전화해서 정영학이가 녹취록 냈다라고 알려줬다. 김만배 씨가 나에게 그 얘기를 알려줬다. 이 말인즉슨 정영학 씨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게 언지를 줬다, 얘기해줬다라는 의혹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아직은 의혹 단계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인데 그 사건이 저는 딱 떠올랐어요. 쌍방울. 쌍방울이 검찰에 있는 수사관을 소위 매수해서 압수수색 나올 것, 압수수색 대상이 누군지, 압수수색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형태로 압수수색 나갈 건지를 미리 싹 빼서 받아보고 대비하고 해외 도피했다. 뭐 이런 의혹을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만큼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은 극비리에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정영학 씨가 검찰에 녹취록 낸 걸 남욱 변호사 진술대로라면 정진상 실장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쌍방울 사건이 바로 떠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몰라야 그러니까 물론 방어하는 거는 좋지만 미리 알게 되면은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되는 수사 내용인데 정영학 씨가 녹취록을 바로 낸 그날 정진상 씨가 그걸 알았다. 그리고 그게 김만배 씨에게 전해졌고 그게 남욱 씨한테까지 전해져서 남욱 씨도 그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충분히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가
이재명 쪽으로 혹은 정진상 쪽으로 이 수사 상황이라던가 녹취록을 낸 정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흘려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인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한테 검찰이랑 다 이해가 돼 있으니까 병원에 가기만 해라. 입원만 하면 안 잡아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유동규 씨 전원에 따르면 정진상이 뭐 당시에 이정수 검사랑 뭐 술도 마시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도 진술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당사자들은 지금 다 부인하고 있고 예. 아직까지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 정권 내내 대장동 수사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이 제출된 바로 그날 정진상 예. 씨가 알았고 이런 모든 정황들이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거나 덮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게 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져볼 만한 것이죠. 의심입니다. 김수영 교수의 의심입니다. 이 검찰 수사 상황을 잘 모르니까 검사 출신에게 바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원래 이 정말로 중요한 증거잖아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이 녹취록으로부터 수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원래 검찰이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친절하게 알려줍니까? 이렇게 문자가 옵니까? 혹시 피의자에게? 띡! 정영학님이 당신과의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뭐 이렇게 혹시 카톡이나 문자로 알림을 해준 공지를 해줍니까? 이 중요한 증거가 검찰에 들어왔을 때? 증거는 절대 수사 기밀이죠. 기밀이에요? 기밀이죠. 어느 정도 기밀입니까? 그게 많이 만약에 기밀이에요? 그 관련된 사람한테 이게 녹취록이 전달됐다는 내용 또는 예. 녹취록 내용이 전달이 돼버리면 방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뭐 조작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탄핵한다랄지 아니면 증거로서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서로 또 진술을 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특히 관련된 피의자들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기밀 수사가 중요한 거예요. 기밀 수사. 그렇죠. 그런데 극비 수사.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난 대장동 사건에 물꼬를 튼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제출되면서거든요. 그럼 이 녹취록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가 수사팀 말고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죠. 예.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 제출했다. 이걸 정진상이 김만배한테 통보를 해줬고 김만배가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남욱 변호사한테. 예. 그럼 실시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이게 이제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검찰의 수사가 중계 방송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진상 씨가 지금 유동규 씨 압수수색 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뭐 휴대폰을 버려라. 그럼 이미 압수수색이 당하기 직전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열흘만 숨어 있어라. 아니면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가 있어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수사팀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게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만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1기 수사팀이라고 하죠. 친정부 성향에 있던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사실 대장동 의혹 자체가 제일 중요한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명부 원장, 그다음에 그 외에 이재명, 적어도 여기까지는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밑에서 딱 정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수사 방향을 좀 설정해놓고 했고 그다음에 어떤 수사의 정보라든지 수사 진행 상황이 외부로 다 흘러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정진상 실장은 김만배 씨에게 따로 연락한 적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은 앞서 유동규 씨와 전화한 적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거짓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전문 용어로 그렇다면 이 정보가 새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남욱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셌을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설마 검찰이 그걸 알려줬을 리는 설마요 없을 것 같고 그럴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첫째는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쌍방울과 관련된 같은 케이스라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뭐 김만배 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검찰과 경찰 이 안에 있는 수사팀에 소위 말하는 뭐 로비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내부 정보를 빼냈을 개연성이 하나. 두 번째는 정말 무서운 건데요. 정말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건데
이 대장동 사건이 대선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검찰을 꽉 틀어잡고 검찰 내에 있는 당시 있었던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재명, 아직까지는 추측입니다만은 이 일당들이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해서 설계를 해놓고 이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나오는 정보를 그럼 이거에 대비해라, 저거에 대비해라 라고 건네줬을 개연성. 저는 이 두 가지 추론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내부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애초에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부터 정진상 실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모든 게 통제 관리되어 왔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추론 중에 하나, 아니면 새가 물어다 준 거 외에는 뭐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새가 물어줬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뭐 구름 위에서 뭐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서 꿈에 나타나서 뭐 그 정보를 빨리 치워라라고 했거나, 아니면 비둘기 같은 새가 뭐 날아가 갖고는 이거 지금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 외에는 앞에 한 두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것도 있었어요. 신내림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현대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 아니면 저는 그 두 가지 경우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 상황 다 모두 다 이제 좀 무서운 상황을 가정하신 거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 자체를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제가 거듭 드립니다. 여러 차례 드립니다. 정진상 실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에게 그 사실 전해준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 뭐 정진상 실장이 정영학 씨 녹취록을 제공받은 걸 알고 김만배 씨에게 뭐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그 자료를 이낙연 전 대표 측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남욱 검찰 진술 공개. 2019년 11월쯤 김만배, 정영학이 싸웠는데 정영학, 이낙연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서 김만배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고 들었다. 싸움을 걸었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 초기 대장동 내용, 정영학 변호인이 윤영찬 의원한테 428억 천화동 1호 50억 클럽 관련 자료 넘겼다는 얘기를 기자로부터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씨가 이낙연 전 대표 측에게 무언가 대장동 의혹을 전달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시점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로 돌아가 보면 이 3차였던가요? 슈퍼위크? 수도권 때 이낙연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이겼던, 앞선 결과들은 이재명 대표가 다 이겼고, 그때 토론회 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 의혹과 관련해서 매우 매섭게 몰아붙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빨리 이걸 털어버리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이낙연 후보가 매섭게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낙연계 설훈 의원, 이낙연계 좌장격인 설훈 의원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검찰에 제출된 거 있잖아요. 네. 이낙연 후보 캠프가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수사권이 멈춰지기 때문에 예.
이게 여기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드는 구조이죠.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복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 아십니까? 저는 모르죠. 그때 딴 후보 쪽에 있었어. 저는 잘 모르고 어떻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동규 남욱시 재판에서도 서로 이제 묻고 따지고 좀 다툼이 있었고 또 김만배 남욱시 재판에서도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남욱시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은 전해 들었다, 또는 들었다, 또는 추측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 법정에서 김만배, 남욱, 유동규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 내용들을 따라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각자 도생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취하는 것이고 불리한 것은 이제 탄핵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기 때문에 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의원도 지금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광재 후보를 전재수 의원님은 도와주셨죠. 그때 경선 때를 그렇게 했죠. 예. 자, 이광재 캠프에는 혹시 뭐 의혹 비리나 제보 이런 거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네. 워낙 그때 캠프가 작아서 그렇죠? 아니 캠프 컸습니다. 캠프 컸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캠프 컸다. 자,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 선거 나와서 이번에 떨어지셨고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에 나가면서 빈 강원도 원주 땅을 박정하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렇게 됐죠. 사람 세상 좁아요. 맞아요. 정진상 실장이 이번 주에 기소될 걸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진상 실장 오는 9일 기소 가능성, 현재 진술 거부권,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임 혐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 검찰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안 했어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자들이 묻고 적나라하게 묻고 대답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최고의 발언은 있었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대표님 그럼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혹시 잠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최고위때 드릴 말씀 있으시니까 그걸 보십시오. 민생 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슬픈 분들 구속 때문에 이걸 가려주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시나 뭔가 생각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대표님 따로 기자간담회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축하드리는데 한 말씀만. 취임 100일 됐어요. 근데 10년 간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취임 100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엄선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죠. 오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소가 적힌 문서를 경찰이 촬영해서 해당 매체 쪽에 전송을 해줬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경찰이 촬영을 해서 전송을 해줬다. 함께 보시죠. 수서경찰서 앞서 해당 유튜브 매체 측에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 담긴 결정서를 보내서 논란이었죠. 근데 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서면으로 기자들에게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결정서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해당 매체 측에게 전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서울경찰청장은 얘기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원래 경찰이 이렇게 딱 스토킹 하지 말라고 하는 분에게 탁 주소까지 적어주면서 촬영으로 전송해주면서 주소는 이러니 절대 접근 금지하지 마시오.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근데 경찰이 뭐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이제 신청에 따라서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예요. 접근 금지. 그럴 때는 접근 금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 100m 이내. 그리고 전기통신 관련된 어떤 것을 이용해서도 연락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적힌 양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통보서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요. 예. 그럼 피해자 인적사항 같은 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자 측에는 우리가 가해자 측에다가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이런 결정이 됐다고 피해자 측에 보내야 하는데 통보서도 보내고 결정문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결정문에는 피해자의 어떤 주소랄지 인적사항이 다 적혀 있거든요. 피해자의 신상도 적혀 있다. 그렇죠. 가족이 누구고 뭐 이런 것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더 탐사에서 한동훈 장관 집 가면서 이걸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한동훈 장관 집이 어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이제 실수를 했는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설마 고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스토킹 처벌과 관련돼서는 요즘 엄청 신고가 많습니다. 아니 그 스토킹과 관련해서 주소를 찍어서 보내줬다라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또 그 접근 금지하라고 경고를 하면서 주소는 몇 동 몇 호니까 접근 금지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예. 경찰 전담부서가 있어요. 주로 이제 여성 청소년계에서 하는데 근데 통보서를 보내주는데 대부분 뭐 문자로 보냅니다. 네. 그럼 통보서를 보내는데 왜 피해자에게 보낼 걸 또 여기에 보냈는가 좀 의아하고 근데 이제 또 경찰도 가관이에요. 왜 그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보냈냐 하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 아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저 한 장관 주소 다 아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 보냈어도 별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의 어떤 실수를 했건 고의를 했건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원칙을 보면 하여튼 절대 안 된다. 스토킹 가해자 측에게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집 주소가 담긴 정보를 경찰이 찍어서 보내주는 건 원칙적으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그게 원칙이다. 법 위반이죠. 법 위반이다. 네네. 명확하게 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측은 절차상 착오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차상 착오. 감찰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절차상 착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구체적 경위 확인 뒤 적절한 조치하겠다. 담당 수사관은 감찰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착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짧으면서도 나름 심오해요. 절차상 착오. 이게 무슨 뜻이죠? 비문인가 싶다가도 절차를 착각했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 자, 언론인 출신 대학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절차상 착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문해력을 테스트 당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절차상 착오. 무슨 절차상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는 건지 방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러한 정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A를 보내야 되는데 B를 보냈다 실수로 그랬다면은 실수지만 이해할 수 있어도 요즘 공문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문서로 보내겠죠. 저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전송한다고요?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맨 처음에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실수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어떤 인식이 느슨해서 안이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저쪽에다가 정보를 준 것인가? 혹시 이런 더 탐사에 소위 말하는 취재라고 말해지는 그런 행태를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나? 이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진을 저렇게 전송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진 전송 같아서 저는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고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스토킹 피해 당하고 있는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경찰이
경찰은 내 모든 인적 정보와 지문 정보까지 갖고 있어요. 내 모든 인적 정보를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비밀로 가리고 정말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라고 내어준 것이지,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사진 찍어서 스토킹 가해자한테 피해자 정보를 줄 것 같으면 이 땅의 모든 여성들, 불안해서 떨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정말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광삼 변호사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매체 측이 어쨌든 경찰로부터 받은 뭐 결정서, 통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주요한 정보는 나름 가리긴 했습니다만 본인의 또 매체에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공문서를 그 막 그렇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저거 자체가 어디서 빼돌려서 한 게 아니에요. 아, 빼돌려서 한 건 아니다. 경찰이 주었다. 그렇죠. 빼돌려서 했다고 한다면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랄지 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경찰 자체가 그거 자체를 문자 형식으로 메시지 형식으로 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원인 제공은 이제 경찰을 했을 수밖에 없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까 절차착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가해자에게 보낼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또 피해자에게 보낼 결정문을 가해자에게 보냈으면 뒤바뀌었으면 이제 절차착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통보서도 마찬가지고 결정서도 같이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고의성 이렇게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예. 이렇게 해서 안 되지만 만에 하나요. 일반적으로 스토킹을 할 때는 직장에 쫓아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아가면서 저렇게 또 절차상 착오해서 예. 보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피해자 주소도 알거든요. 그러면 직장에 됐건 주소가 됐건 언제든지 찾아가서 스토킹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다시 한번 정말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장관의 경우에는 또 권력자이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니까 뭐 그나마 여기서 뭐 더 큰 일이 벌어지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스토킹을 당하는 일반 여성의 집 주소를 모르고 있는 가해자에게 경찰이 이렇게 집 주소까지 찍어서 보내주고 헷갈렸습니다. 착오입니다. 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만약 무슨 일이 나면 경찰 국가가 배상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문제다. 굉장히 원칙적인 문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라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두 분이 해주고 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착오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경찰이 이 청담동 술자리 거짓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신속 수사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뭐 윤석열, 한동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김현장 변호사 30명 청담도 술자리 의혹 거짓말했다. 허위 결론했죠. 총 6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관련자를 압수수색, 통화 내용 분석 토대로 소환 조사 등 수사 중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서울경찰청장이란 이름 하나만 달라요. 김광호 청장,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김광호 청장 이야기 좀 다시 한번 보시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 등 수사 중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거 누구를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관련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지금 첼리스트 A 씨의 태도와 A 씨가 얘기했잖아요. 나 허위로 진술한 거라고 하고 또 뭐 변호사가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커플의 내부적인 불화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나라를 굉장히 들쑥들쑥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탄핵당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게 첼리스트 A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이게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 모르는 거죠. 단지 개인끼리 그냥 허위로 이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파장이 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파장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결국 던 탐사하고 또 더 탐사와 협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김의겸 의원이 되겠죠. 김의겸 의원도 수사 대상이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아마 더 탐사랄지 거기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고 아직은 이제 김의겸 의원이 소환이 안 된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의겸 의원이 소환이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협업의 정도, 특히 이제 녹취한 게 있잖아요.
녹취한 걸 풀로 들어봤을 때, 전체 들어봤을 때, 아예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김의겸 의원을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사실은 문 전 대통령 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랜만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일 윤 대통령을 강력 비난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메시지는 뭘까요? 임종석 전 실장, 윤석열 대통령 비겁하다. 한간에 떠돌던 형님 리더십이라는 게 골목 건달들 허풍과 값싼 의리였던 것. 정치보복 배우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이다. 완전히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 도를 넘고 있다. 배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강력 비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근 이 서해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규정을 하고 이 관련자들이 이 주요한 첩보 내용들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배후에 있는 건 아니냐, 뭐 건달들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했는데 글쎄요,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임 실장 주장이 대로라면 법원이 서훈 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적어도 반려하면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해서 뭐 구속이 요할 만큼 중요한 혐의도 아니고 중대한 비리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 범죄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 정도의 얘기가 나왔더라면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이 좀 탄력을 받았을 텐데 서훈 실장이 지금 어찌됐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에게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임종석 전 실장 정도처럼 지난 정부에서 국정을 잘못해서 농단을 하고 그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정책을 1호 정책으로 해서 국기를 이렇게 흔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 타임에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거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해서 일부 사람들은 전 구속까지 된 사항이에요. 여기에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서훈 전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건 다 내 판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사안의 진실이 어떤 건지 수사에 협조할 일이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수사를 방해하고 마치게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지난 정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폐청산이라는 게 1호 공약이고 1호 정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임종석 실장 어느 날 갑자기 캐비넷에서 문건이 나타났어요. 아까 뭐 무슨 정보 제가 세가 물어다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당황스럽고 뭐 이해할 수 없는 문건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면서 뭐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정치보복은 사실은 그런 게 정치보복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법원 판단 통해서 무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와서 저런 소리 하는 것 아니고요. 검찰 수사 조용히 지켜보고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되돌아보는 게 옳지 저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정부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만 빼고 지난 정부 장차관급시 20명 넘게 모두가 다 수사 대상이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우상호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려고 할 때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해질 겁니다.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대표 측들은 이번 사건에서는 조금 비교적 목소리가 낮고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인사들이 목소리가 커요.
반대로 대장동 사건 때는 친문 인사들의 목소리가 좀 남고 정치보복이라는 친 이재명계 의원들 목소리가 큰데 메시지는 둘 다 정치보복이라는 건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사실상 검찰 조직이 이제 대통령과 한 몸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그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 예상이 됐던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검찰공화국을 이제 우려했던 것이고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지난 6개월 동안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사정기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조사, 수사, 감사 뭐 이런 것들 쭉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제 집권 여당의 이준석 대표를 대하던 자세라든지 또는 특정 언론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또는 전 정권을 대하는 자세든 또는 야당을 대하는 자세가 전부 다 똑같은 것이죠. 수사 기소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도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죠.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부패 수사 1부, 2부, 3부, 공공수사부 1부, 2부, 3부. 이게 6개 특수수사 부서가 전부 다 동원이 돼서 야당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칼이 아니고 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말을 다루는 직업이지 칼을 다루는 직업은 아닙니다. 권력 그리고 힘의 원천이 말에 있는 것이지 칼에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전 정부와 또는 야당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향해서 이와 같은 자세로 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고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아마 할 겁니다. 다 하시되 공정하게 하시라.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놨을 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엊그제 재판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공판 검사의 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수사가 전혀 안 되죠. 뿐만 아니고 양평의 공흥지구 이거 지금 고발이 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의혹 있는 부분 같이 수사가 돼야 되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믿으려면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수사가 돼야 그 결과도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일까요? 주호영 대표와 전주혜 의원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지고 잦은 월북으로 더 씌워지며 몰아가는 동안 우리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뜨거운 소식 공개를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이임재 전 용산 서장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증거인멸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다만 헬로윈 위협 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돼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이 됐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위험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었는데 사전에 그거를 고의로 삭제했다라는 혐의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거군요. 다만 용산 서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떨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법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도 과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영장 청구 4명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국민이 생각할 때는 용산 서장이 제일 잘못한 거 아니야? 용산 구청장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영장이 기각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 네.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 또 그 지시를 받고 직원을 회유한 사람만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구속된 사람은 이 헬로윈 참사에 어떠한 본인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증거 인멸을 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인을 제공했던 용산 서장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직무유기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죄에 대해서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버리면 경찰과 그 헬로윈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피의자가 되고 기소가 돼야 한다는 그런 결과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기각을 하게 돼버리면 이거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영장 심사의 결과를 보면 용산 구청장이랄지 다른 경찰이랄지 구청에 책임 있는 사람도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할로윈 참사에 있어서 구속이 되거나 신병이 확보되는 사람은 결국 이 정보과장하고 그다음에 정보부장, 경찰청 정보부장 둘에 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근데 법적인 어떤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민심과 좀 다른 그런 영장 발부는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라는 기회도 있으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의 궁금함,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규명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지지율의 정치학, 차기 당권과 윤심, 국민의힘 내부가 시끌시끌한 모양이에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위 당권 주자들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적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공개 저격 아닌 저격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대표 한동훈 장관 이름도 나온다고 해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보겠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어느새 육박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많습니다. 얼마가 나왔길래 함께 보시죠. 부정평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있고요. 긍정 지지율이 38.9%예요.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그 강성노조 파업 사태 때 정부가 굉장히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 대장동 수사 내지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발 의혹, 장경태 의원발 의혹들에 대한 어떤 반사 효과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언론들에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열흘새 7번 관저 만찬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보시면 누굴 불렀냐. 권성동, 장제원, 윤핵관, 정진석, 주호영, 지금 지도부. 이때 이제 비대위원, 수석 대변인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코로나 걸려서 못 갔구나. 김병민 비대위원, 전주의 비대위원 갔다 왔어요. 그다음에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도 독대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내각 인사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하기 좋아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거 봐라, 이 전당대 관련해서 윤핵관들 부르고 지금 지도부 부르고 당권 주자 김기현, 주요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 부르고 한동훈 불렀다. 그래서 이 소설을 쓰는 분도 계세요. 자, 일단 윤핵관에게는 자제를 나오지 마라를 당부하고 지도부에게는 의견은 물었다. 내가 마음에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다. 김기현 의원에게는 하고 한동훈 장관에게는 뭐 네가 나가라.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진짜 확인도 안 되는 소설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사실과 좀 거리가 멉니다. 전당대회로 누가 나갈 거냐가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나온 주자들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 승리 확신 있는 사람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다.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은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성에 차지 않는다. 주호영 원내대표 마음이니까요. 성에 차지 않는다. 뭐 나경원 대표나 뭐 김기현 대표나 뭐 권성동 대표나 다 성에 안 차, 안철수 대표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고 MZ세대가 인기 있고 공천에 휘둘리지 않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 삼박자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쉽지 않겠는데요. 당권 주자들의 표정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 수도권과 중도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사람 대표돼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으면서 저거 내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마음은 또 다르죠. 네 얘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김기현 의원, 지역주의 편승은 지양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경태 의원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어쨌든 당원들은 원내대표가 성에 안 찬다라고 또 한마디 또 찌르는 얘기를 합니다. 박정아 의원님, 실제로 고민이라면서요 지금 지도부가. 왜냐면 제가 지금 민주당 내의 주요 인사들도 차기 리더십을 두고 엄청 고민 중이고,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 몇 명과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정말 고민이더라고요.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에 안 차 하던데요.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가 지금 얘기한 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저게 대구 언론인들과의 모임에서 저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만났던 그때 당시에 당원들 얘기도 섞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오는 당권 주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밖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딱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그다음에 다음 그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주자군이 마땅치 않고 아직 도드라지지 않아서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주호영 대표가 얘기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분들 말고 또 다른 후보군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국회 내에서 예산 정국이 좀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 분위기로 확 갈 테니까 이제 선택의 폭을 쭉 펼쳐놓고 그다음에 여러 후보군들이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저는 해석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예산 정국 끝나고 정기국회 마무리가 좀 되는 시점에 가면 풍성하게 연말 연초 가면서 전당대회 후보군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도드라지는 한두 명한테 뭐 표심 내지는 당심, 그다음에 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가지 않을까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이르게 해석할 부분도 좀 있다라고 첨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어떤 만찬 멤버들을 보면서 일단은 민주당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군요. 이거 대통령이 한동훈을 찍었다. 아까 사실 전재수 의원도 대기실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찍은 거 아니야? 이런 관측을 주셨는데, 당 밖에서는 당대표 한동훈 하라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관측이 나왔어요. 일단 들어보시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주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한동훈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윤 대통령의 성에 차는 후보는 한동훈인가. 더 이렇게 한번 띄워가지고 윤심이 한동훈에 있다 하는 것을 띄웠을 때 국민 반응과 당원 반응을 보는 것 아닌가. 수도권이어야 되고 MZ세대 호구력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어야 된다. 이거에 딱 부합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동훈?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희한합니다. 갑자기 민주당 인사들이 한 장관을 칭찬하고 띄웁니다.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훌륭한 사람은 한 장관밖에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대표가 조금 전에 한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차출 아니다. 윤 대통령이 예뻐해서 달리 쓸 거다. 이 험한 당대표를 맡기겠냐? 아니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엇갈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주호영 대표께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성에 차지 않는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충분치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주호영 대표 성격을 보게 되면 이 남들 마음에 이제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러면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 듣기에는 이게 힘이 쫙 빠지고 기분 상처죠. 나쁜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굳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한동훈 장관에 있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호소력이 있고 MZ세대 인기가 있고 공천 잘할 사람. 예.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완벽한 존재죠. 이건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예.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 정도 말씀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으로부터 예.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의 여러 당권 주자들이 저항이 심할 겁니다. 네. 쉽게 그렇게 승복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데 또 검사 출신 최측근이 당 대표를 한다. 그럼 이게 좀 이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네. 느낌도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마음은 한동훈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호 의원님, 지난번 비대위 만찬 때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 혹시 하셨습니까? 다음 당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좀 맞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비대위 만찬 때 제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못 갔어요. 왜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긴 못했는데 그 가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 없었답니다. 그래요? 전혀 그런 얘기 없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글쎄 대통령도 아실. 저는 그 영어 문구 중에 그런 거 좋아해요. Save the best for last.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 장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을 아끼고 한동훈 장관을 잘 쓰고자 하면 저는 뭐 이렇게 막 쓸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 당대표에 차출하는 거는 막 쓰는 거다. 1년 동안 이 험한 일을 버텨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좀 이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아니다. 밖에서 자꾸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는 당내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야권 인사들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이 안 찬다라는 발언을 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거기에 관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천 관리를 민심에 맞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이런 조건을 갖추거나 가까운 분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편안함을 좀 드러내시는 그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의원님들이? 그것도 나는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해. 그렇군요. 자, 저희들은 6주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